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네. 어제요. 그 전일 미국 시장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4% 빠졌었는데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 그래도 좀 견조했다. 그렇죠. 라는 평이 있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사실 전 놀랬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약간 약보합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둘 다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게요. 간밤의 미증시는 뭐 요즘 계속 그렇듯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장중에도 그렇죠. 하루에도 막 말이 바뀌어서 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사실 뭐 높으신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시장에 주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좀 가볍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유예한다고 했다가 철폐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헷갈립니다. 이제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너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이러지만 뭔가 또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 안에?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분 통해서 네.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통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이동규 부장님을 저희 그러게요.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네. 그 대통령 탄핵하고 그 시기였던 것 아, 그 같은데 계엄하고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기. 네,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며칠 뒤면 판결 낸다고 하니까 선고가 이제 좀 네,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쯤에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네. 느껴지는데 뭐 별다른 일은 없으셨죠? 네, 근데 저는 뭐 항상 모니터링 그 저희 한동혁 부장님을 하니까 그렇죠. 네. 모니터링해서 네, 항상 뭐 같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한결같으신 게 텐션이 한결같이 차분하게 조금 톤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네. 기분 좋으신 기분 거예요. 좋은 제가 거예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동규 네. 부장 오늘 텐션 완전 높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만난 부장님과 또 지금 어지러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시장은 참 그야말로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오늘 제가 뭐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오히려 또 겁을 주는 그런 형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요즘에 사실 주식 시장을 가장 좌우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그렇죠.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또 자료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네. 앞서서도 오프닝하면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측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동규 부장님도 많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아, 네. 사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따라다니는 거는 투자해서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왜 그러는 걸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시장 동향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또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그 자료를 보시면 네.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주요 자산 시장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실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창 처음에 출연하고 했을 때는 이거랑 그래프가 정반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대로 네. 반대로 돌리면 그래서 당시에 막 이제 비트코인을 사니 많이 언제 사냐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질문도 많았었고 네. 미국은 언제 빠지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한 게 무색하게
결과가 좀 대칭적인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한 달 동안 수익률이니까 미국 시장이 한 달 동안 어제 전까지 이제 8.3% 정도 빠졌었고 반면에 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고생을 시켰던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 동안에만 11.4%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만. 이런 이제 좀 되돌림 같은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는 참 어려웠었던 게 댓글에도 보면은 막 한국 시장 안 된다 맞아요. 국장 언제 뭐 오르냐, 비하하시는 뭐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많았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성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독일 이제 성과가 나쁘지 않은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금값입니다. 금값은 작년에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도 11.1% 정도 오르면서 네. 이제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다가 지금 한 달 동안에만 30%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자산 시장에서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해주신 대로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얘기를 오늘 또 집중적으로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관세 폭풍이 이렇게 영향이 클 줄 그리고 길게 갈 줄은 저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여기다가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우크라이나가 임시 휴전 30일 정도 이렇게 또 합의를 했고 그 카드를 또 러시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트럼프가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 사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해서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2기에는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주가가 좋았었는데 네. 반대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이 지금 좋지가 않고 맞아요. 그 사실 트럼프는 취임 전과 후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냥 실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저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했다가 좀 봐줄 테니까 다시 협상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은 신기한 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좋게 받아들이고 요즘엔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좀 요즘에 특이한 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장 보면 신기해요, 진짜. 같은 걸 보더라도 해석을 뭐 진짜 듣고 싶은 대로 듣나? 올라가고 싶으면 네. 그렇게 듣고 내려가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좀 반응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방향성 정도도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또 그 당시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것 항상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렇죠. 이 트럼프 취임 이제 50일 경과를 했으니까 네. 왜 웃어요? 더 오래된 것 같죠? 500일은 죄송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맞아요. 네.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말이 사실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면 너무나 많은 장표가 될 것 네. 같고 주요한 일들 중심으로 지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어제 자료를 만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하도 이제 언급이 많으니까 네.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나 됐지? 하는데 이제 50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 50일 동안에 이제 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했던 그런 이제 뭔가 마일스톤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25년 1월 20일에는 처음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고요. 취임한 이후 첫 100시간 동안 70여 건의 행정 조치를 바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막 트럼프가 취임하고 사인하고 막 펜 던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와, 쟤는 펜 던지는 것도 멋있다. 맞아요.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첫 100시간 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거부터 해야지 준비해서 70여 건의 행정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민자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마약 카르텔을 뭐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거의 뭐 취임하자마자 70여 건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린란드가 사실 지금 덴마크의 영토고 네. 많은 뭐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곳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인수할 것이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 네.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을 찾아보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제 원치 않더라고요. 미국으로 합병되는 걸 별로 원치는 네.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1월 26일부터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2주 정도 지났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1개월 연기를 해주기로 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취소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2월부터 있었던 거고요. 2월 10일에는 갑자기 관세랑 무관하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밤에도 얘기했더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가까운 우방 국가 중에 하나고 사이가 그러니까 좋은데 북미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의 아마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때부터 이제 캐나다랑 관세를 하니 뭐 51번째 주가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2월 27일에는 원래 이제 1개월 연기하기로 해서 해야 되는데 뭐 3월 4일부터 시행할 거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3월 4일에 시행하는데 다시 3월 6일에는 4월 2일까지 많은 뭐 USMCA에 준하는 뭐 제품들에 대해서는 네. 유예해주겠다 이래서 사실은 2월부터 한다고 했지만 계속 또 차일피일 미래에. 미뤄지고 있고 이제 4월 2일까지 연기를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발언 네.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을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일명 트럼프 풋. 근데 그렇죠. 이게 없다. 주시장 안 본다. 근데 간밤에 또 침체 없다라는 얘기로 달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우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거는 뭐 그 표면적으로는 그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해서 그렇죠.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뭐 그런 팩트도 있었지만 네. 일기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 트럼프 풋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시장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일의 주가 폭락을 이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갑자기 주식시장을 경제 성과의 지표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내가 경제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대신 주식시장 단기 힘들 수 있지만 나를 믿어주면 내가 미국 경기를 더 좋게 만들겠다.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그림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뭔가 트럼프 풋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좀 깨버리는 발언이고 사람들이 적당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던 대로 하겠구나 뭐 이런 우려가 생기니까 이제 주시장이 과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게 지난 이제 3월 11일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어떤 축적, 이 부동산에 좀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은 미국,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에 워낙에 미국 국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나아가면은 여론 형성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좀 어떤가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인을 뭔가 KPI로 측정한다고 하면 그
투표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론 지지율이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자기가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임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좋아요. 네, 뭐냐면 누구죠? 트럼프인데 아, 요즘 아기를 막 키우고 하니까 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많이 네,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육아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항상 비슷한 레파토리가 아기가 뗐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의 상황이 좀 그런 금쪽이를 보는 것 같다, 트럼프가. 왜냐면 사실 갑자기 너네 나라 땅 내놔, 뭐 관세 내 이러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는 할 방법이 없고 또 방위비 더 내 이러는데 사실 대항할 방법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생떼를 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성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뭘까? 네. 뭐 괜히 이러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어쨌든 아무리 네. 금쪽이어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 건데 하나하나 좀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사실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중국이랑도 좀 뭐 AI 경쟁이라든지 무역 전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에 기여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게 AI라고 생각하니까 뭐 AI 칩을 아예 중국에 못 주게 뭐 했잖아요. 규제를 하고요.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하는데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사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이만큼씩이나 더 많다고 하는 건데 네. 다른 나라였으면은 벌써 다 디폴트가 나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미국은 재정 적자가 나면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요? 미국이요? 네.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뭐 지금 나오는 감세나 관세 이야기가 다 재정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달러. 네. 네. 달러가 또 전 맞습니다. 세계에 기축통화기 때문에. 패권 국가로서의 가장 갖는 지위 중에 장점이 기축통화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재정 적자 규모가 크면 그냥 달러를 더 찍어내서 네. 그 돈을 통화 정책으로? 그냥 해외에 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동안 유지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채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채를 사기 때문에 그 채권을 가지고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믿음은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도 많이 쓰고 해서 가능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통화 시스템이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재정 적자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다가 미국이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심지어 미국이 돈을 이제 갚는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있으니까 네. 본인들은 실제로 미국 채권 가지고 있지만 이제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사실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미국한테는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올리고 이런 것들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 자체가 네. 이런 그 패권 국가로서의 더 롱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재정 규모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권 국가가 바뀐 역사들을 보시면 네. 뭐 과거에 네덜란드, 영국 이런 열강들. 회사들, 영국, 그다음 미국 이런 순으로 이제 바뀌어 왔는데 네. 영국도 사실은 미국의 패권 국가를 넘겨주게 된 게 세계 2차 대전을 수행하면서 많은 그 부채를 지고 전쟁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이 무너지니까 이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때 부상한 게 달러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법 잘 유지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재정 적자 규모 폭이라든지 그 미국 부채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할 수 있고 또 마침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건전하게 갈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도 계속 보여드렸고 또 준비된 자료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빚이라는 게 부채라는 게 이제 갚아야 할 시기와 날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기. 지금 그게 도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뭐 음. 얘기 듣기로는 9조 그런데 향후 몇 개월 안에 뭐 7조 특히 4월에 많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규모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향후 6개월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현재 7조 달러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지금 앞에 엄청나게 많이 그 만기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조 바이든 시절에 발행한 국채인데 이걸 이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진짜 돈을 벌어서 갚아서 없애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다시 상환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리파이낸싱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향후 6개월 안에 갚아야 할 채권이 7조 달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그 대출을 갈아 껴서 이거를 이제 만기를 뒤로 미룰 겁니다. 미루는데 이제 발행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향후에 본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그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보다 더 중요하게 채권 시장을 본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파이낸싱 할 때 어쨌든 그때 이제 금리 수준 때문에 최근에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우리 그렇죠. 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4% 정도는 너무 높다라는 인식인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돼요, 부장님? 네, 네. 그 4%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4%도 높다, 4% 원치 않는다 높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자료를 보시면 네. 그 이제 미국의 아까 재정 적자 규모는 1년 동안 2.2조 달러가 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조 이상을 엄청나네요. 네. 이제 적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국채라고 하는 단단한 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7조 달러 이거를 상환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그때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 그 정부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국방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의회에서 도장을 그 합의를 봐서 해야 되는 예산의 절반 정도가 국방비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는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한 10% 정도 수준으로 세수의 10%는 미국 채권의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가 더 높으면 그 비율이 더 올라갈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겠다. 네. 원하는 그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게 더 지금 주식시장보다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트럼프와 행정부는 좀 기준금리에 대한 압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바라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3월에 기준금리는 또 동결을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균형에서는 좀 떨어진 거고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것이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를 찍겠다. 그러니까 이거 궁금했어요. 영구채요. 네. 영구채면 진짜 그 영구가 뭐 지속된다는 느낌? 맞습니다. 100년물 저는 사실 좀 생소해서.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 만기 100년짜리 채권을 찍는데 그 이자를 주지 않겠다. 네. 이런 거고요.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이제 가격을 할인합니다. 근데 어차피 100년이 지나서 돈을 받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 동맹국들한테 강매를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했었던 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군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에서. 네. 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압박하는 대신에 우리는 10년물을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금리가 10년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내려왔다. 의회증언에서 뭐 이런 얘기도 네. 했잖아요. 연설에서. 일련의 내용들이 지금 재정, 적자, 이자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그렇죠. 디톡스 얘기도 최근에 베센트가 뭐 이거하고도 연관되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네. 있나가 약간 일련의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시장의 금리는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이제 낮추려고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생각한 방식인데 네. 미국 은행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들은 다 이제 정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 국채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은행이 사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이제 규제의 기준을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국채를 편입한 거를 그 익스포저에서 제외를 하면 뭐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랑 실제로 이들이 받는 예금이랑의 마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은행에 있는 여유 자금들이 국채 시장으로 들어와서 국채를 사면 이제 국채 금리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플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성 자체가 일단 6월에까지 해서 채권 발행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그 채권을 찍어서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요. 근데 재밌는 그림이 좀 있어서 자료 중에 지금 관세부가하고 영구채 발행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딱 3가지 정리를 해놓은 장표가 있으신데 한번 보여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기 정부의 핵심 가업은 결국에는 이제 항상 얘기했던 그 마가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근데 그 미국을 만드는 그 위대하게 만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고 그 거기에 대한 재정을 유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정부 효율성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효율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정 돈 쓰는 걸 막겠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일론 있고요. 머스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나토도 방위비 내가 더 맞아요. 못 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 지출의 되게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그 재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고 대신 니네 나라 동맹국들이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다 네. 여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공무원들을 감안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고용 데이터에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비율이 높은 곳 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공무원이 뭐 사실 적을 거고 지금 이미 다른 데는 효율적으로 고용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라도 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도 하기 어려운데 이제 본인은 이기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세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 법인세는 또 낮추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기할 만한 다른 그 세금에 대한 수단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관세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계속 부과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재정 수입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관세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철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은데 네. 결국 이제 관세 부과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뭔가 또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다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는 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실업률 증가해서 소비 둔화가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 지출 효율화를 통한 것들은 뭐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긴 네.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2017년에 감세 조치가 시행된 게 이제 올해로 만료가 돼가지고 끝이 요거 이제 나는군요. 연장을 하려면 네. 그에 앞서서 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어머. 것도 일부 의견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좀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네. 그 재정 수입을 일단 늘리고 네. 그다음에 그냥 뭐 아까 앞타임에서 월급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계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수입을 늘려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기업인이었으니까 근데 미국 정부 전체를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랑 지출이랑 이자 나갈 부분이랑 이걸 지금 다 조정을- 뭔가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네. 그 감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언급까지 하는 거다라는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저희가 중국 얘기도 잠깐 했지만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미국에 있는 돈들 그리고 미국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 언제 한다고요? 생일에 하자. 뭐 6월 얘기 6월 나와요. 달에 네네.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뭐 투자은행 IB들에서도 미국 상황은 투자 의견을 조금 하향시키고 중국 투자를 오히려 상향하는 지금 레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계속 이렇게 강해질 거라고 아니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이제 그 저희 한 부장님도 오셔서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극단적인 쏠림은 항상 이제 네. 반작용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좋았고 좋았죠. 중국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안 좋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이제 중국하고 유럽, 뭐 한국 다 좋긴 한데 중국 시장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I가 결국에는 가장 큰 미래의 먹거리이고 이런 기술 산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요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인데 가장 기술 경쟁력이 높은 회사가 중국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초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그런 것들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드는 로봇가 미국에서 만드는 로봇 생산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그동안 제조업으로서도 그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도 테크주들 중심으로 사실 그 수요가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정부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네.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충분한 대체제가 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맞아. 수 있고 지금 들어가도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미국에 할래 중국에 할래 하면은 사실 중국에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중국에 물론 이제 하고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뭔가 저는 거버넌스나 이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이랑 중국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좋아 보여도 반만 넣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부장님 뭐 전 재산이 워낙 크시니까 그런 고민을 좀 저는 뭐 5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얘기하니까 우리 오늘 그 트럼프의 철강 관세 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철강 중국까지 같이 묶이게 되면 오히려 이건 우리 철강 K 철강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오늘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이 관세 영향 K 철강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평하게 모든 나라에 다 그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사실상 이제 계속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그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으로 지금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 유럽에도 부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뭐 관세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 전체적인 철강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산업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을 대체한 적합한 걸 찾다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 이런 수혜주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주가도 그런 쪽으로 좀 반영이 되는 업종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지금 거시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한번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우리 부장님께 여쭤보는 시간, 광고 잠깐만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동규 네. 부장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네. 특히나 미국 주식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살펴봤다면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그러니까요. 걸어야 하는지, 네,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니까 부장님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이 맞았었나? 네. 팔자고 할 때 그냥 같이 팔았어야 됐나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그러니까요. 들고 네.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글로벌 지수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빠지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좀 의사결정하기 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서 어떠십니까? 부장님 의견은? 네, 일단 이제 그래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아까 좀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네. 일단 지나고 보면 자산 배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몰빵하기보다는 뭐 이래서 나눠서 사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분산.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반대로 아까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잘 팔았네. 괜히 안 하는 이유가 네. 있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은 당분간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그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이럴 때 금값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아까 영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돈을 더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를 막 낮추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물건의 가격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어서 금값은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채권 시장은 일단 6월까지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풋을 보고 믿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지금보다는 채권 금리가 뭐 내려가던가 횡보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6월이 지나면 일단 1차적인 이슈가 다 끝나는 거고 경제 환경을 보면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강력한 시그널은 없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내린다든지 금리를 뭐 많이 낮춘다든지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6월 이후에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중요할 네. 텐데 뭐 저희가 뭐 정확하게 타이밍을 재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닥인 경우도 있고 그때가 잠깐 올라왔었던 그거 때도 누가 있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펀더멘탈 이슈보다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매크로 이슈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들도 사실 5월까지는 없고 네. 이런 장이다 보니까 매크로 이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제 같이 많이 빠지는 것 중에 좋은 회사를 사면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이럴 때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막 V자로 반등이 막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채권 금리도 서서히 내려오고 이랬던 것처럼 주식시장 갑자기 뭐 빠졌다가 하루에 뭐 4% 5% 뛰면서 다시 V자로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그거보다는 이제 좋은 회사들인데 주가 많이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회사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의 신호를 보일 때는 그 시장 환경 자체가 안 좋은데 신고가 종목들이 막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신고가가 나는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같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지금 아직 살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그전에 신고가 났었던 종목들도 다 주가가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새로 반등하는 회사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 선택적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 시장에서 알려줄 텐데 그거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다음 방송이나 진행할 때 한동엽 부장님이 발견되면 또 더 재밌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방송 보고 있는 한 부장님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어요. 왜 나한테 넘기지? 약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오늘 또 브로드컴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호실적이 있었잖아요, 브로드컴이. 그러게요. 실적 네. 발표 이후에 뭐 주가 반응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 이걸로 뭐 시장의 시사점 이런 점 좀 아주 자세하게 준비해 주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우선 이제 그 고퀄리티 회사들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는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봤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한데 대박. 그 오픈 AI를 창립한 파운더이자 CTO였습니다. 그래서 네. 2024년 5월 15일에 퇴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떠들썩했었던 그 샘 알트먼을 뭐 쫓아내고 하는 일에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24년 5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하고 본인의 AI 회사를 6월에 만들었는데
목표는 이제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나와서 차렸고 차리자마자 1조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보시면 이제 29조 가치로 투자를 논의해서 뭐 반년 만에 2배가 됐다. 이게 25년 2월 8월에 나온 거니까 네. 이제 이 정도 기업 가치로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AI 산업을 굉장히 선도하는 그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를 이제 좀 그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작년 말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의 스케일링을 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GPU를 많이 사서 그 슈퍼컴퓨터를 잘 만들어서 네. 그 규모의 경제 싸움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누가 GPU를 몇 개 갖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차이점이 나는 시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고 또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 네.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추론은 뭐냐면 알파고로 따지면 이제 알파고가 처음에는 예전 바둑 기사들의 그 기보를 보고 처음에 공부를 그렇죠.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대국을 두면서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론의 영역은 뭔가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시대에서 이제 추론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돼서도 학습 영역에서의 강점이 있었던 엔비디아가 이제 추론 영역에서도 지금 강점이 있었는데 추론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세부 분야로 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춤형 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브로드컴이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시 예전 실적 발표하기 전으로 돌아왔고 실적 발표한 시점에 주가를 보더라도 이제 반응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네.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뭐 보시면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진도 굉장히 높고 이제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적 발표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가 그 AI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야, 수치를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주가가 처음에 올랐었던 이유는 CEO가 직접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관련된 시장 규모가 본인들이 6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처음 하면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분기 매출이 41억 달러인데 27년에 900억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성장할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적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회사로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주기에는 충분했었던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1억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세계 고객이 누구냐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제 AI에 물어보면 그 메타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그 정도. 네. 근데 그 세 개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사실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독점이었던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하나가 더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면 무조건 엔비디아에 갔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매출 356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칩을 이런 회사들이 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브로드컴은 이제 41억 달러고 사실 지금은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독점적인 시장에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도 당연히 AI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나겠지만 이 속도 여기서 더 커지는 속도보다 현재 이제 조금 차지해서 올라가는 얘의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제2의 엔비디아다, 아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의 브로드컴이 된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조금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중국이 빨리 따라오면 내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다. 그러면은 이거 또 다 나눠 먹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산업의 어떻게- 파이 자체는 커지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시장 자체는 네, 커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투자할 때 저도 잘 안 됐었던 경우,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었던 경우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 마치 전기차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핸드폰 시장도 너무 클 때는 뭐 애플이 다 먹을 거야, 구글이 다 먹을 거야 했지만 너무 큰 시장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쪼개서 나눠서 갖게 되는데 반도체 시장도 이제 엔비디아가 독점인데 언제 이 독점이 깨지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체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그 뚫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브로드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파이는 이제 점점 더 커지지만 엔비디아를 처음에 투자할 때 만약에 이 시장에서 내가 독점인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했다고 하신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게요. 오늘 자료에는 ETF 특히나 요즘에 월배당 관련해서 나는 은퇴하고 미국에서 월배당으로 월급 받을 거야. 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오늘 중요한 포인트만 살짝 설명해 네. 주시고 다음에 나오실 때 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으로. 네, 월배당주 ETF가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 커버드 콜 ETF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커버드 콜 ETF는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뭐냐면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고 현물을 같이 매수해서 그 스윙 포지션을 만들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상방은 막혀 있고 이제 하방은 좀 보호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 가격이 일정 가격까지 하락하더라도 이제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 계속 상승하면 하더라도 상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수익은 딱 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을 고정하는 대신 좀 하락을 이제 막고 있고 주가가 횡보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배당금이 연 15%고 이걸 월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네. 월 1%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제 퇴직하고 월급 이런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투자하기에 적합한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네. 하나는 이제 TLT라고 해서 미국 국채 20년 이상에 투자하는 거고 이거는 커버드 콜로 투자한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TLTW랑 TLT를 보시면 TLTW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미국 20년 국채는 마이너스 1% 정도인데 얘는 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3년을 보시면 이제 빠질 때는 보시면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밋밋하게 올라가고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TLTW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가격은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네. 전체 수익이 3.29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배당을 그만큼 준 겁니다. 그래서 14% 정도의 배당을 이제 깔고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14.79% 정도 지금 배당금을 주는 게 이게 미국에 상장한 ETF고요. 이게 한국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30년 국채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ETF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이 이것도 월 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배당금이 원래 종합과세의 대상인데 커버드 콜 ETF를 통해서 받은 이제 그 분배금은 그 배당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취하는 거라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서 배당을 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좋고요. 또 국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미국 채권 가격이 그냥 좀 답보 상태거나 6월까지 조금 오르는 정도, 채권 가격이 오르는 정도,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게 뭐 소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14%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일단은 오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출연을 약속을 해주셔야 제가 더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다음에 봬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함께 하셨는데 네. 현재 시장이요. 양대 지수가 견조하게 그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코스피 좋습니다. 1.4%, 코스닥은 1.6%대 빨간불 켜내주고 있고요. 네. 지금 거의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빨간불 하락하는 많네요. 종목을 보는 게 네. 좀 더 빠릅니다. 뭐 KB금융, 현대모비스, 뭐 메리츠금융지주 요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시총 상위주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제 계좌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그간은 좀 겁이 나서 열어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 네. 내일도 내일. 저희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내일 인사드릴 텐데 내일은 저희 상담도 도와드린 날이잖아요. 실시간 상담하는 그러니까요. 날이고 우리의 또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는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쿨지훈. 쿨준 부장님이 네. 함께 하시네요. 네, 맞아요. 쿨준 부장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밖에 오늘 아닌데 일단 그래. 와 계시는데 항상 내일 그렇게. 여러분들의 네. 실시간 상담도 함께 쿨준 부장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